안녕하십니까. 사주 해커스의 정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중요한 걸 배울 건데요. 제목이 십신,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아마 제가 공부를 해왔을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십신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이제 사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십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12신살, 그 다음에 뭐 12포테온, 특히 이제 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거기 나오면 뭐 역마살이 있다, 연살이 있다, 도화살이 있다, 뭐 그다음에 제살, 뭐 천살, 월살, 특히 이런 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사주에 대입해 보면 아 내가 그때는 안 좋았지, 내가 도화살이 있냐, 아니면 내가 연살이 있냐, 내가 뭐 망신살이 있냐,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굉장히 좀 사주가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십신인데 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십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 십신의 명인이 될 정도가 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사람의 뭐 정신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야기했지만 육친, 특히 십신은 육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친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사회생활 아니면 내 뭐 미래의 배우자, 자식,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 할애를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이제 사주 십신, 특히 육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십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은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주의 구성은 일단 사주 원국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연, 월, 일시, 이 네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사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자가 한 글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팔자도 보통 어떤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게 팔자였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란 거는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 이 네 가지의 기둥 주자를 써서 사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주에서 파생되어 나온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 이 여덟 글자가 팔자입니다. 자, 이 팔자를 뽑고 난 다음에 이 팔자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양오행이 들어 있습니다. 음양오행, 목화 토금수, 그 다음에 양의 목인지 음의 목인지, 그 다음에 양의 불인지 음의 불인지, 이것들이 다 들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저기 저거는 십신이란 게 나오는데, 저는 사주를 뽑을 때 이제 이런 표 형식으로 사주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형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스타일대로 뽑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편하게 뽑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태어난 날짜, 며칠 날 태어났냐,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은 제가 적어놨지만 여기 몸신자를 써서 내 자신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내 자신. 자, 사주란 거는 1군주 7신화 체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몸 자체, 내가 왕이다. 그러면 이 사주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 몸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특히 개수, 이 계란 물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분의 사주가 되는 거고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십신 육친 관계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이 육친 관계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 있냐,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성분이 있냐, 아니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냐, 이거를 파악하는 거를 이제 육친 관계 십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주는 중형입니다. 중형. 뭔가 골고루 이루어져 있고 좀 온화한 것이 가장 좋죠.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강신약이라고 하는데, 신강이란 거는 내가 너무 나의 힘이 강한 거고요. 신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약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히 사주는 한난 조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차가우면 대표주고요.
말라 있으면 물을 넣어줘야 된다. 좀 습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사주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십신이란 거는 이 10가지 기신을 가지고 십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신. 10가지 기신. 그러니까 10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겠죠. 특히 여기서 보면 조상, 부모, 형제, 나, 배우자, 자식이라는 육친과 견주어 육신이라고 한다. 이 십신을 보면 거기에 대한 제가 이제 가족 관계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족 관계도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십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시는 분들 따라서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서는 명리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십신을 이해를 하면 사람의 성격과 과거사, 미래사 등을 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주란 거는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람 몸에는 이제 이 육신에는 인체에 보면 인체에 DNA가 있습니다. DNA. 그 DNA를 뒤집어 보면 이 사람의 병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형, 아니면 뭐 머리카락 모양, 얼굴 생김새 이런 게 들어있는 게 DN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주란 거는 사람의 정신세계의 DNA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정신세계의 DNA.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세계의 DNA를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뭐 어떤 성격이라든가 뭐 숨겨져 있는 그런 뭐 내면적인 세계들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십신을 알면 그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십신의 간법 공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십신을 아시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행의 상생상극을 제가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화, 토, 금, 수, 목. 이제 이런 순번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저기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저 첫 번째 아비자. 아비자란 뭐냐면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비자. 그 다음에 아생자. 아생자라는 거는 내가 낳은 것. 그 다음에 아극자. 아극자는 뭐냐면 내가 극하는 것. 그리고 극아자는 무엇이면 나를 극하는 것. 생아자를 그러면 나를 낳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목화 토금수로 비교해 본다 그러면 자, 목이 기점, 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목이 내 자신, 이제 사주를 뽑았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냐,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사주 안에 똑같은 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비자가 되는 거죠. 나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비자가 되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것, 아비자. 그러니까 이 아비자는 무엇이 있냐? 비견, 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비견은 음양이 같은 것. 자, 사주에 음양 오행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무 중에서도 마이너스 음목이 있을 거고 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같은 것, 그 다음에 겁자라는 것은 음양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자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생자, 내가 낳은 것. 자, 목을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목화 토 금 수입니다. 그러니까 목생화가 되니까 여기는 불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자, 나무가 불을 살려준다. 그래서 아생자, 내가 낳은 것. 나무가 낳은 것은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있냐? 식신상관이 있습니다. 식신상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신은 나와 음과 양이 같은 것이고요. 상관이란 것은 양이 다른 것을 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니까 목극토가 되는 거겠죠. 목극토. 나무는 흙을 괴롭힌다. 목극토. 내가 극하는 것. 자, 내가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가 극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 편재와 정재가 있습니다. 편재는 것은 나랑 음과 양이 같은 것, 정재는 것은 음과 양이 다른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극아자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나무인데 나무를 극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보시면
자, 금극목이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금극목. 자, 이 금의 기운이 목을 극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렸지만 도끼자루가 도끼가 나무를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존재, 나를 극하는 존재라고 그 표현을 하는데 극아자라고 이렇게 알고 외우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기는 무엇이 있냐? 평관, 정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관은 음양이 같은 것, 정관은 음양이 다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아자, 나를 낳아주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 같은 존재겠죠. 이것은 무엇이 있냐? 보시면 수가 있습니다. 수, 물수자. 자, 수생목이니까 나를 살려주는 거. 자, 나를 낳아주는 존재, 어머니 같은 존재겠죠. 자, 생화자에서는 무엇이 있냐? 편인, 정인이 있습니다. 자, 편인이란 거는 똑같이 음과 양이 같은 것, 정인이란 거는 음과 양이 다른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상생상극에 대해서 계속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화토금수를 머릿속에 자유자재로 이것들을 외우지 않고 있어서는 사주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십신, 육친 관계에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게 다 지금 머릿속에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화토금수, 화토금수목 이런 식으로 순번대로 꾸준히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자, 갑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갑목, 내가 갑목이다. 그러면 나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거겠죠. 나무다. 자, 갑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자, 천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자, 갑목은 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갑목이 나라 그러면 나와 똑같은 나무가 되는 거죠. 나무, 목이 되는 건데 자, 음양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무란 거는 갑목은 양의 목이겠죠. 그러면 이 비견이란 건 양의 목이니까 나랑 음양이 자 똑같은 양이 되기 때문에 비견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겁재 을목이란 거는 음의 목입니다. 나랑 음양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이렇게 겁재라고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병화라는 불은 나랑 똑같이 양의 불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정화는 음이기 때문에 나랑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되는 거고요. 자, 아극자, 내가 극하는 것. 보시면 무토는 양의 흑이죠. 그 다음에 기토는 음의 흑입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가 되는 거고요.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제가 된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아자, 이 경금, 신금이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금극, 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경금도 양의 금이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신금은 음의 금이기 때문에 나랑 음양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생하자, 나를 낳아주는 거, 물의 기운, 편정인이 되는 거겠죠. 임수, 계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공식대로 외우시고 계시면 나중에 더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몇 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반드시 이것들을 꼭 외우고 있어라. 목화토금수, 자, 음양모행의 상생상극. 왜냐면 이 상생상극을 외우고 있으면 이 안에서도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사주를 푸실 때 보면 자, 내가 목에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목극토가 되는 거죠. 목극토. 그냥 금극목. 근데 이 안에서도 자, 식신상관이다. 병화. 이 식신상관, 병화, 정화가 있는데 불 같은 경우는 자, 이 편정인 물, 임수, 계수 자체가 이 불을 극합니다. 그러면 이 편정인은 식신상관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는 거겠죠. 이건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가면 배울 건데 일단은 이 안에서도 이 전체 이 안에서도 목화토금수 안에서도 이 상생상극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나중에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십신 외우기. 자, 목화토금수라고 적어놨는데 자, 내가 목일 때 내가 나무로 태어났을 때를 본다 그러면 불은 목생화가 되는 거니까 목생화가 되니까 식신상관이 되는 거고요. 자, 목극토, 아극자, 내가 극하는 거, 목극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토는 편정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아자, 나를 극하는 거. 그러니까 금극목이 되는 거니까 나를 극하는 거는 편정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생아자, 나를 살려주는 존재. 편정인, 수가 되는 거죠. 나무의 기준일 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한번 외워본다 그러면 화토금수목이 있습니다. 내가 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러면 화생토가 되니까 토는 식신상관이 되는 거고요. 화극금, 불이 금을 극하니까 금은 이 불을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는 편정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극화, 이 불은 화를 극한다. 그러니까 편정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생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떨까요? 목이 불을 살려준다. 편정인이 된다. 편정인이라는 거는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엄마, 나를 낳아주는 존재. 생아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토생금, 자, 흙이 금을 살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극수, 흙이 물을 극한다. 극하는 거기 때문에 편정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극토, 나무가 흙을 괴롭히니까 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를 보면 편정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생토, 나를 기점으로 해서 불이 나를 살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편정인이 되는 겁니다. 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금으로 태어났다. 금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기점으로 봤을 때 금생수, 금이 물을 샌다. 금생수. 그 다음에 금극목, 금이 나무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편정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화극금, 나를 괴롭히는 존재이기, 나를 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편정관이 되는 거고요. 금을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자, 금을 기점으로 했을 때 흙은 나를 살려주는 존재이니까 편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수생목, 나무는 물은 나무를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기점으로 했을 때, 나랑 똑같은 존재, 비견겁절을 해서 봤을 때 이 비겁, 식상을 살려준다. 물이 나무를 살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무는 식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에서 불을 봤을 때는 수극화, 물이 불을 괴롭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라는 존재는 물을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는 편정제가 되는 거고요. 토극수, 이 흙은 물을 괴롭히는 존재다. 나를 괴롭히는 존재겠죠. 극아자. 그렇기 때문에 편정관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 금생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편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적어놓은 이것들을 저는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거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공부를 하실 때는 이게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목화토금수 안에서도 자, 식신상관은 무엇을 괴롭힐까? 화극금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토국수, 편정제는 편정인을 괴롭힌다. 편정인은 수기 때문에 물을 괴롭힌다. 식상을 괴롭힌다.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이것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아마 사주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은 인류 변천사로 이해하는 십신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십신의 이제 이 비견겁제, 식신상관, 편정제, 편정관, 편정인 총 이제 비견, 겁제, 식신, 상관, 편제, 정제, 평관, 정관, 편인, 정인 총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인류 변천사라고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십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냐면 자, 비견겁제 같은 경우는 나와 같은 존재, 내 형제 자매를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사회로 본다 그러면 부족 사회, 가족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견겁제, 나와 똑같은 가족들 아니면 나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부족 또는 가족 사회라고 적어놨고요. 자, 그런데 이 비견겁제의 사회, 가족 사회에서 자, 많은 구성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먹을 식량들이 없어지는 거겠죠. 왜냐하면 식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점점 줄어들어간다. 왜냐하면 입이 많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달되어 온 게 무엇일까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농사. 일을 한다, 농사를 짓는다. 그게 바로 식신상관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식신상관. 자, 농사를 지어 내므로 인해서 이제 이 부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많은 식구가 많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자, 농작물이 남아 돌아갑니다. 남아 돌아가면 이 남아 돌아가는 농작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은 갖다 팔면 되겠죠. 팔던가 아니면 물물 교환을 한다던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편정제의 시대, 상업사회라고 보시면 되세요. 편정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편정제란 거는 이제 돈과 관련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상업사회다. 화폐의 사용이라 적어놨습니다. 자, 이 편정제 시대 때는 보면 이제 식신상관의 시대에서 편정제로 넘어갔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돈들이 융통성이 있게 돌아갑니다. 근데 돈도 뭐든지 과하면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내가 지금 나는 권력에 있고 힘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력으로 그걸 진압을 해서 제압을 해가지고 내 손에 그 돈을 쥘 수는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정관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편정관의 시대. 그럼 바로 전쟁의 시대겠죠. 전쟁. 아니면 군부사회, 독재자, 아니면 나를 누르는 리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이게 바로 편정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군부 독재가 없어지고 이런 무력 사회가 지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 이것들을 글로 기록해야 되고 뭔가 조금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글을 써서 이렇게 뭐 이루어내야 된다는 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편정인의 시대입니다. 민주화 사회. 아니면 제가 다른 말로 정한 정보화 사회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한국의 최근대사를 돌아가 보면 아마 이게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아마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부흥의 시대가 오는 거겠죠. 그때 이제 가족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고 시작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뭐 많은 농작물들이 일어났다. 자, 그런데 거기서 돈이 막 융통되다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군부 독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군부 독재. 예를 들어 전두환, 뭐 박정희 시대 이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군부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마 그 노태우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뭐 민주화 시대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점점점 이제 민주화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지금에 있는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이르러서 민주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인 거죠.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는 이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그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러므로 해서 이 정보화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약간 좀 이기적인 그런 사회가 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이기적인 사회.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에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뭐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이런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미래를 좀 내다본다고 한다면, 자, 사회는 항상 이렇게 그 수레바퀴처럼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편정의 시대가 지나면 다시 이제 비겁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겁의 시대, 가족 사회, 부족 사회. 그러니까 어떤 부족들이 이루어지겠죠. 아니면 어떤 단체 모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아마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신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비겁은 나랑 같은 가족이다. 가족사회.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식상은 뭔가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편정제란 거는 돈과 관련된 것. 돈의 융통성이, 이렇게 융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편정관이란 거는 나를 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누르는 리더, 아니면 뭐 어떤 독재적인 것, 아니면 강압적인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편정이란 거는 민주화 사회,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글이겠죠. 글은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부를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비경겁제, 식신상관, 편정제, 그다음 편정관, 편정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